관련 동작구 한 책, 작가와의 만남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한 책으로 선정된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 10가지의 박경화 작가님 모시고 책과 환경에 대해 말씀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경화 작가님은 녹색연합에서 활동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작가로 활발히 활동 중에 계시고 또 생태환경 잡지 자원것이 아름답다를 만드시기도 하셨고 또 2019년 24일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여호와 초정씨의 행방불명, 지구인의 도시사역법 등이 있습니다. 산 중간에 보면 나무들이 이렇게 하얗게 뭔가가 쓰러져 있죠. 이게 구상나무인데요. 구상나무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구상나무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많이 이렇게 만드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수형이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구상나무가 하얗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요. 왜 죽어가고 있을까? 좀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왼쪽 위의 사진처럼 이렇게 푸르른 색깔을 보이고 있는 게 구상나무 숲인데 저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사진들에 보면 하얗게 나무가 쓰러져 가고 있죠. 이건 왜 그러냐면 수분 부족이라고 해요. 수분 부족. 제주도인데 수분 부족? 놀랍죠, 그죠? 제주도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예전보다 눈이 덜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겨울에 눈이 많이 쌓여서 봄까지 이렇게 눈이 천천히 녹아야 되는데 예전보다 눈이 덜 오기 때문에 나무들이 뿌리가 이렇게 수분에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좀 수분 부족을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여름에는 제주도에 비가 많이 오지만 이 비가 한꺼번에 폭우처럼 내려서 쫙 내린 뒤에 쫙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사계절 촉촉하게 이제 뿌리가 젖어 있어야 되는데 침엽수들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 이제 나무들이 조금씩 저렇게 하얗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의 다른 지역, 삼방산 지역을 한번 설명해 보고 싶은데요. 제주도의 삼방산은 세계 지질공원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는 지질공원 해설사분들이 탐방객들을 모시고 해안가를 걸으면서 제주도의 지질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여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곳인지 이런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을 하는 곳인데요. 이곳이 예전에는 밀물이 왔다가 썰물이 빠져나가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접근할 수 있는 날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해수면이 이제 점점 물이 차오르는 거죠. 지금 사진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왼쪽 아래에 보면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는데 2011년에 통계를 보면 제주도의 이 삼방산 용머리 해안 탐방로를 걸을 수 있는 날은 214일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작년에 11월까지 통계치를 보면 39일 정도만 이 해안가를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런 모습인 거죠. 사진에 보면 오른쪽 사진이죠, 그죠? 해안가에 해수면이 점점 물이 차오르면서 해안가에 탐방로가 잠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 아래 사진처럼 물이 잠기는 날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해안가를 걸을 수 있는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을 보면 우리가 그 1970년을 기준으로 해수면을 0이라고 했을 때 2007년을 보면 22.6cm까지 제주도의 해수면이 평균적으로 올라와 있다고 해요. 앞으로도 해수면은 조금씩 높아질 텐데 2050년, 2100년이 됐을 때는 제주도 해수면이 점점점 올라오면서 면적이 줄어들겠죠, 그죠? 이게 이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차오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해수면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는 태평양에 있는 투발루라는 나라에서 해수면이 점점 차오르니까 사람들이 호주든 뉴질랜드든 이주를 하려고 한다 이런 기사를 많이 봤었는데요. 제주도도 이제 이런 상황이 닥쳐오고 있는 거죠. 아직은 미세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우리에게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작년에 또 우리가 기후위기를 많이 느꼈는데요. 지금도 여름인데 작년 여름에 7, 8월에 무려 54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여름이 매우 더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작년 여름이 크게 덥지 않았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무려 54일 동안 비가 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다. 기후변화는 너무 낮은 표현이다. 기후가 변화됐다. 이거는 좀 미약한 표현이고 이제는 기후위기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경 얘기 계속 이어가 볼게요. 가끔씩 이렇게 인터넷이 다운되기도 하는데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2020년에 작년에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날씨가 덥다가 또 비가 많이 오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여름에 날씨가 또 엄청 뜨거운 것 같아요. 그죠? 채팅창에 보니까 너무 더워요 이런 글도 보이는데요. 네. 채팅창에도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같이 소통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비가 54일 동안 많이 오면서 뉴스에서도 기후위기가 많이 진행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보도했는데요. 2018년도 8월 1일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관측일에 가장 더운 날을 기록을 했는데요. 서울은 39.8도, 근데 강원도 홍천이 2018년 8월 1일에 가장 더운 날을 기록했는데요. 무려 한낮 기온이 41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관측일에 가장 더운 날이 되었는데요. 네. 이 두 여름을 겪으면서 우리가 기후위기는 앞으로 다가올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많이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화면이 뒤에 보이는데 소리도 그렇고 화면도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이제 화면이 좀 끊어졌어서 천천히 다시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네. 앞에 했던 얘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얘기를 했는데요. 제주도의 사례를 얘기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기후위기 현상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내륙에서도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 문제, 또 농작물이 변화되고 있는 문제, 바다 속에서 물고기의 종류가 이제 아열대 물고기가 많이 보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후변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큰 태양광 패널은 우리 통영에 있는 연대도라는 섬인데요. 이 섬은 태양의 섬으로 유명합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제품을 쓰고 전기를 켜고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여기는 섬이기 때문에 1년 내내 태양이 풍부한 거죠. 이 에너지만 가지고도 생활하는 섬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패널은 이렇게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태양광 패널은 이렇게 평평한 직사각형 형태인데요. 둥근 형태의 태양광 패널도 지금 개발이 돼 있고 지붕에 기와처럼 끼우면 전기 발전이 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투명한 유리 사각처럼 보이는 건 뭐냐면 유리창처럼 유리에 부착만 하면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태양광 패널도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자동차가 달리는 사진은 뭐냐면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에 있는 도로에다 태양광 패널을 깐 모습인데요. 자동차도 달릴 수 있고 태양광 에너지도 얻을 수 있는 이런 시설 설치물들도 이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어디에 설치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노력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건축물에서도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월드컵 공원에 있는 서울 월드컵 공원에 있는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라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유명하고 패시브하우스 형태로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패시브하우스 형태의 건물은 어떤 거냐면 건물을 굉장히 견고하게 지었어요. 단열재를 두텁게 넣어서 튼튼하게 짓고 또 유리창은 삼중창 그리고 외부에 전동 블라인드를 달아서 햇빛이 많이 들어올 땐 차단하고 햇빛이 필요할 때는 블라인드를 덮는 자동으로 걷어지는 형태 이런 것도 설치가 돼 있고
지구 위에는 그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땅 속에 지열도 끌어올려서 이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최첨단 건물인데요. 우리가 기후위기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쾌적하게 사는 것, 그리고 좋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런 패시브하우스 형태 건물, 그리고 이 건물이 생산한 에너지와 소비하는 에너지를 1년의 양을 비교해 봤을 때 0이 되는 에너지 제로 빌딩, 이런 게 이제 미래 주택이자 미래 빌딩이라고 하는데요. 점점 이제 기후위기 시대는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에너지를 절약을 하고 있고, 이 건물은 굉장히 견고하게 지어서 이곳에 살기만 해도 겨울은 따뜻하게, 여름은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서 첨단 주택이지만 또 사람에게는 가장 쾌적한 건물이기도 합니다.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는 그 기후위기와 에너지를 공부할 수 있는 전문 전시관인데요. 누구든 가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4단계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 구조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돼 있고, 땅속에는 지열을 발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바람개비 모양으로 아주 독특하게 생겼고, 옆에서 보면 삼각형 구조물이 약간 멋있는 건축물처럼, 조각상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다 기능이 있습니다. 삼각형 벽면에 모이는 햇볕을 반사하기도 하고, 겨울에는 실내로 이렇게 비춰줘서 실내가 좀 환하게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건물이 또 이렇게 비스듬하게 지어진 것은 태양의 조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건물 중앙에 이렇게 중정이라고 사각형으로 뚫려 있는데, 여기는 햇볕이 들어가서 건물 실내가 좀 밝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최첨단으로 지은 건물들이 공공건물 위주로 점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패시브하우스 형태 건물은 아직은 건축비가 좀 많이 드는 편이라서 공공건물들로 짓고 있는데요. 개인주택들도 조금씩 짓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분들이 이 건축물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게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개인들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개인주택인데요. 아파트 형태도 있고 빌라 형태도 있습니다. 122세대가 지금 입주해서 몇 년 전부터 살고 계시는데요. 이 건물 역시 굉장히 견고하게 지어서 겨울은 따뜻하게, 여름은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게 건물 자체가 에너지를 아끼고 또 에너지를 생산하는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최첨단 주택이죠. 이 주택에 살면서는 에너지 절약도 잘 해야 되는데요. 첨단 주택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함부로 써도 되고 낭비해도 된다, 이건 아닙니다. 절약도 열심히 해야만 이 건물이 지어진 원리를 잘 활용해서 더욱 쾌적하게 살 수 있는데요. 미래에는 우리가 점점 더 이런 주택을 더 선호하게 될 것 같아요. 누구나 이제 그런 주택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그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도 방문자 센터가 있어서 누구든 가서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절약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가면 또 이런 빌딩이 있는데요. 전경련회관이 있습니다. 5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인데요. 이 건물의 모양은 옆면을 보면 지그재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그재그 형태의 한 면에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태양광 패널이 일정하게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태양광 패널에서 전기, 에너지를 얻고, 이 에너지는 건물의 조명을 켜는 데 많이 이용한다고 해요. 초고층 빌딩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 전경련회관은 여의도에 잘 보이는 곳에 있는데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만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최첨단 빌딩들이 등장하면 에너지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겠죠. 그죠? 예전에는, 몇 해 전에는 또 루이 팔모 씨라는 분이 태양광 자동차를 타고 전 세계 일주에 성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스위스 공대에서 만든 태양광 자동차
그 스위스 공대가 개발한 차인데요. 이 차를 타고 전 세계 한 50여 개국을 다니면서 미래의 자동차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 뒤에 트레일러가 지금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 트레일러에 그 태양광 패널이 깔려있죠. 그죠? 여기서 생산한 에너지를 가지고 자동차를 운행을 하고 이 미래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이용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 태양광 자동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이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사진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언론사가 찍은 모습이죠. 미래에는 우리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는 시대가 오겠죠. 지금 이제 또 새로운 교통으로 많이 주목받고 있는 수소인데요. 수소는 저도 공부하고 있는 단계라서 아주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이용하면서 수소가 같이 생성이 되는데 이 수소를 자동차의 연료로 이용하는 거죠. 수소를 이용한 대중교통 버스가 등장을 해서 창원시를 누비고 있는데요. 서울시에도 찾아보니까 이런 수소 버스가 있더라고요. 이런 새로운 에너지를 이용한 교통수단도 등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위에 자동차 그 문을 열고 날개를 이렇게 편 모습을 하고 있는 자동차는 뭐냐면 2015년도에 전 세계 10대 발명품 중에 선정이 된 자동차인데요. 슈퍼카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처럼 소금물을 이용하는데 소금에 들어있는 전해질이라는 물질을 에너지로 쓴다고 해요. 아직까지 이제 상용화가 되진 않았지만 이런 발명품이 개발이 됐다. 우리에게 좋은 징조인 거죠. 그죠? 이제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소금물, 바닷물이 필요한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100% 친환경이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미래의 이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뿐만 아니라 교통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이 사진은 트램인데요. 유럽을 중심으로 많이 대중교통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동수단인데요. 트램은 우리 지하철이 땅속으로 다니는데 땅 위를 다니는 전철이죠. 레일이 깔려있긴 하지만 자동차와 함께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하철을 건설할 때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죠. 땅 위를 달리고 또 여러 사람이 탈 수가 있고 전기를 이용하는데 매연을 배출한다든지 뭐 이러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전이나 세종시나 몇 군데 이제 도시에서 트램을 도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곧 우리도 트램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다양한 이동수단들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전거와 닮았죠. 그죠? 가장 친환경 이동수단이라고 하면 지금은 자전거라고 할 수 있는데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자전거의 변형된 모습, 조금 발전된 모습의 이동수단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기 노란 모습의 차는 뭐냐면 2013년도에 우리나라 수원시에서 생태교통 수원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화석연료가 고갈된 미래 사회에는 어떤 이동수단을 타게 될까 미리 우리가 경험해보자 이런 행사를 2013년 9월에 한 달 동안 행사를 열었는데요. 그때 저 자전거 버스가 등장했었습니다. 위에 있는 3개의 사진이 다 수원시에서 있었던 사진인데요. 10명이 자전거 버스를 타고 페달을 밟으면 이 거대한 자전거 버스가 쭉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진은 세그웨이인데요. 전기 충전을 통해서 한 명이 이제 이동하면서 탈 수 있는 세그웨이도 있고요. 자전거 택시도 누비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택시는 수원시에 가면 또 볼 수 있는데 화성행궁을 중심으로 관광객들이 탈 수 있는 이동수단입니다. 아래쪽에 이제 2개 사진은 유럽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인데요. 아이들도 타고 또 무거운 짐도 실을 수 있는 이런 자전거들 다양하게 개발이 돼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행기도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에는 기후위기 관련된 그 정책이 법으로도 명시가 돼 있고 의회에서 예산 통과 이런 것도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비행기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어떻게 했냐면
150분 이내에 가까운 거리에 열차나 버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비행기, 단거리 운행하는 비행기 노선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가 이런 결정을 했는데요. 짧은 거리는 열차나 버스를 이용하고 비행기가 운행하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쓰고 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거리는 좀 폐지하자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정책을 하면 좋겠죠, 그죠? 2015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솔라 임펄스 2호라는 비행기가 전 세계 일주에 성공을 했는데요. 아부다비에서 이 비행기가 출발을 해서 전 세계 지구를 이렇게 동그랗게 돌면서 세계 일주에 성공을 했는데 이 비행기의 날개에는 태양광 패널이 다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 에너지를 가지고 비행기가 온전히 세계 일주에 성공을 했는데요. 놀라운 시대가 열린 거죠. 우리도 이제 이런 자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 여행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실험 단계에 있지만 이런 노력을 하는 분들이 전 세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석유를 이용하는데 열차도 에너지를 여러 종류를 쓰긴 하지만 열차는 일단 많은 사람이 이동하고 레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 열차도 물론 에너지를 쓰긴 하지만 비행기는 짧은 시간에 이륙을 해서 또 착륙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더 응축해서 쓴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 비교했을 때는 열차가 더 친환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대중교통이 훨씬 나은 거죠. 비행기도 대중교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에너지도 많이 쓰고 또 비행기는 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네. 또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트램 호주 멜버른에서 타봤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밖에서 다니는 전철 느낌이었어요.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알아가네요. 저는 불가리아 여행을 가서 트램을 타봤고 일본의 도시에 갔을 때도 트램을 봤었고 또 영국에 갔을 때도 에든버러에 갔을 때도 트램을 봤는데요. 트램을 도입한 나라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개화기 그러니까 조선시대 후기 그때를 조선 말 그리고 일제강점기 전에 서울 시내에도 전철이 다녔다고 해요. 짧은 거리를 서울 종로에서 동대문까지 짧은 거리를 다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없어졌다고 해요. 근데 트램은 일정한 레일이 정해져 있고 또 여러 사람이 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매연을 배출하지 않고 이래서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꼭 새로운 트램이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질문이 있는지 또 함께 볼까요? 질문을 또 채팅창에 많이 남겨주시고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네. 자동차는 굉장히 편리한데 우리가 출근할 때 4인용 자동차를 한 명이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도로에 차지하는 면적도 크고 에너지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대중교통은 차가 한 대가 버스를 비교해 봤을 때 한 대가 이동하지만 많은 사람이 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좀 낫다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같은 에너지로도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서 효율이 높다고 할 수 있죠. 네. 또 볼까요? 태양광 비행기 신기합니다. 네, 맞아요. 네. 저도 아직 타보진 못했지만 아직은 실험 단계인데 미래에는 이런 친환경 이동 수단이 많이 등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김현수님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네요. 친환경으로 수소차와 전기차가 많이 뉴스에 나오고 언급되고 있는데 둘 다 우리나라의 상용화가 되기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저도 궁금해요. 지금 수소차는 서울에도 등장했고 우리나라 대기업이 수소차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조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수소차 주유소처럼 수소차를 충전하는 곳이 서울에 몇 군데가 있는데 아직은 적죠. 그래서 수소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몇 등장했고 또 최근에 청와대에서 한 페이스북에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시승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친환경 교통을 이제 수소차로 소개하고 있었는데 수소차의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충전소가 많지 않고 그래서 전국에 멀리 가기는 아직은 조금 불편하다고 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게 있지만 곳곳에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한다고 발표하시고 있어서 더 등장할 것 같고요. 전기차는 지금 많이 타고 있죠. 제주도 가면 특히 전기차 많이 볼 수 있고 충전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생겼는데 제주도 외에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서울에도 아파트나 뭐 공공시설에 보면 전기차 충전하는 곳이 많이 생겨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근데 어쨌든 전기차도 친환경차이긴 하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건 역시 화석연료죠. 그죠? 화력발전소 또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리가 쓰는 전기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역시나 100% 친환경이라고 하기는 약간의 고민이 있지만 전기차도 이제 친환경차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요. 제가 이 교통편에 아주 전문가였으면 더 좋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런 질문이 있네요. 수소차는 폭발 위험이 있다고 하던데 다른 대안도 있나요?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수소가 폭발의 위험이 있다 이런 그 의견을 봤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폭발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업에서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우려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보완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노력하고 있을 것 같아요. 수소에 관해서는 저도 공부하는 단계라서 아직 많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잘 아시는 분이 또 글을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그죠? 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책 읽으면서 배시브 하우스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많이 비싸겠죠. 노원구에 있는 공동주택 말고 다른 지역에도 주택으로 지어진 건물이 있나요? 동작구에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많이 곳곳에 지어지면 좋은데요. 저는 노원에너지 주택에 가봤고 또 통영 연대도에 가면 마을 해관을 배시브하우스로 지었더라고요. 거기도 가봤고 이제 몇 군데 취재차, 견학차 가봤었는데요. 건물을 굉장히 견고하게 지었고 또 최신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첨단 주택이라서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은 제로 에너지 주택은 연세가 드신 분, 노부부거나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입주를 할 수 있고 2년 단위로 전세 주택이더라고요. 이런 형태로 살 수 있게 돼 있고 개인들도 배시브하우스 형태로 집을 짓는 분들이 조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라든지 공공건물을 배시브하우스 형태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분들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좀 검색해 보시고 실제로 가볼 수 있고 견학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배시브하우스 협회가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에 보면 개인이 지었고 견학을 하거나 이 집에 살았을 때 장단점을 얘기해주고 또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정보를 많이 얻어보시면 모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이번 저서인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 10가지 중에 작가님이 가장 기발하다고 생각한 물건은 무엇일까? 탑3 알려주세요. 네, 탑3. 그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 책을 쓸 때 환경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도시에서 살거나 우리가 살다 보면 물건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통해서 친환경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책을 쓰게 됐는데요. 저는 탑3 스테인리스 그릇이 가장 안전하고 또 스테인리스는 그릇 외에도 우리가 생활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좀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또 위생적이고 보관하기도 쉽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전지, 태양광 패널 이것도 아주 기발한 물건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배시브하우스도 아주 기발한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언젠가 배시브하우스에 좀 살아보고 싶고 이 산 경험을 가지고 책을 쓰고 싶은데요. 그날 마련이 됐더라고요. 지금은 공공주택 위주로 짓고 있는데 개인들도 이 주택을 짓고 또 살 수 있는 이런 길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열려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곧 살아봅시다. 의견을 많은 분들이 주고 계시는데요. 태양광 패널이 사용 기간이 짧고 재활용이 안 되어 골칫거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환경에 의미가 있을까요? 네. 태양광 패널이 처음에 보급이 됐을 때는 수명도 짧고 전기 충전도 되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태양광 패널도 기술 개발이 많이 돼서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30년 가량으로 좀 길어졌고, 그리고 태양광 생산한 전기를 축전한 축전기도 발명이 돼 있고, 그래서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명, 이게 지금 많이 보급된 게 수명이 끝났을 때 많은 쓰레기들이 생산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발명된 신재생 에너지 중에는 발명할 수 있는 에너지 중에는 태양광 패널이 가장 많이 보급이 돼 있고 또 태양이 이제 무궁무진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가장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전기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원자력 발전이고 이제 화력 발전인데요. 이 발전 방식과 비교해 봤을 때 태양광 패널 폐전지가 많이 생산되는 정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원자력의 경우에는 방사능이 방출이 되면서 굉장히 큰 위험이 있죠. 그리고 화력 발전은 석유라든지 석탄을 이용하게 되는데 언젠가 고갈이 되겠죠. 그리고 미세먼지 배출 문제, 온배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태양광 전지가 폐전지가 나오는 정도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태양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지 않은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약품을 이용해서 닦는다, 주변을 오염시킨다, 또 햇빛을 반사시켜서 큰 피해를 준다 이러는데 이건 사실 태양광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음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양광 패널은 기술 발전이 점점 많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이용하면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 개발된 것 중에는 가장 안전하고 사용기간도 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가 생활의 많은 부분을 전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 생활 모두에 쓰는 전기를 태양광 패널로 생산을 하려면 엄청 많은 태양광 패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도시에서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많은 전기를 쓰고 있는데 이 모든 에너지를 다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려면 엄청난 패널을 이제 부착을 어딘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대안 에너지, 대체 에너지로 보급이 되고 있어서 더 이제 기술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또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주변에 공원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나 구에서 법적으로 공원을 만들거나 환경에 관한 정책을 펼치도록 저희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의견입니다. 서울이 더 쾌적하게 되려면 저는 집들을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을 좀 솎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공원이 많이 넓어지고 녹지 공간이 많이 생겨야 우리 생활이 훨씬 쾌적해질 것 같아요. 지금 법적으로는 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공원을 꾸며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버려서 이거 전문용어로 공원 일몰제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공원을 만들지 못해서 법적으로 해제되는 지역이 생긴다. 그래서 환경단체들이 지자체나 정부에 공원을 더 많이 만들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유권자고 시민이기 때문에 선거나 지자체 선거나 대선처럼 내년에 이제 큰 선거가 다가오는데 후보들 선거 캠프에 공원을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이런 의견을 많이 내고 또 우리 지역에 빈 공간이 있으면 나무를 심거나 식물을 심거나 우리 스스로 좀 가꾸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것이죠. 도시에서도. 그리고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것도 역시 숲이죠. 또 여름에 엄청 더운데 도시 열섬 현상 이런 것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숲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물건들 중에 이제 반환경의 대표적인 게 일회용품들이죠, 그죠? 일회용품은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좀 폭발적으로 쓰고 있고, 지금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배달용이라든지 또 그죠, 홈쇼핑, 뭐 택배 이런 게 늘어나면서 쓰레기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사실은 20년 조금만 시대를 이게 좀 예전을 생각해 보면 일회용품보다는 다회용품, 많이 우리가 씻어서 사용하거나 소중하게 쓰는 물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쓰는 물건이 왜 친환경 물건이 됐는가? 갑자기 일회용품이라든지 이런 그 반환경 물건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본래 쓰던 물건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물건을 좀 돌아보고 싶었고, 또 최신식 또 첨단 기술을 이용한 제품들 또 발명품들이 우리 환경에는 어떤 이로운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걸 좀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제가 책에 쓴 10가지 사례 이외에도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들은 많이 있을 텐데, 책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지구를 살리는 물건은 리스트는 따로 있어, 이런 새로운 게 있어, 이런 걸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이런 의견도 있네요. 네. 작가님께서 환경단체 활동 중에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환경단체 활동 중에 에피소드는 재밌는 거여야 되죠. 기발한 거. 에피소드. 제가 이제 녹색연합이라는 환경단체에서 일을 했는데요. 한 횟수로 8년 정도 활동한 것 같아요. 녹색연합은 해마다 한 4월, 5월쯤 되면 열흘 동안에 모든 활동가들이 사무실 문을 닫고 환경 현장을 걷는 녹색 순례라는 행사를 다니는데요. 우리 현장을 돌아보면서 환경 문제가 어떤 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또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지, 이런 행사를 하면서 현장을 걷는 행사가 있었는데, 자는 숙소가 마을회관, 사찰, 또 이렇게 빈집 이런 곳에서 묵었는데요. 이런 열악한 공간에서 묵을 때 활동가들이 가서 이 빈집이나 또 마을회관이 약간 지저분하다 이러면 우리가 가서 싹 청소를 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싹 바꿨어요. 거기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또 마을에 이 환경 관련된 고민을 하거나 활동하는 분들 모시고 강의도 듣고 했었는데, 그분들과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쓸 때도 이 녹색 순례를 다니면서 전국의 여러 곳을 다녔던 것이 경험이 많이 됐어요. 도움이 많이 됐고, 우리가 책이라든지 또 인터넷 기사, 뉴스를 통해서 환경 현장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현장을 가보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에피소드, 네, 즐거운 에피소드도 많았는데요. 발에 물집이 많이 생겨서 제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네, 갯벌에 빠져서. 네. 작가님, 환경단체 활동하실 때 녹조라떼도 보셨나요? 저는 지금 4대강 사업이 이제 보가 완성이 되면서 녹조라떼가 금강유역에 많이 생겼죠, 그죠? 금강보, 공주보 이런 곳에 녹조라떼, 그러니까 이 녹조가 많이 퍼져서 마치 라떼처럼 초록색으로 변했다, 이런 건데요. 저는 그때는 환경단체를 이제 그만두고 있어서 직접 보진 않았는데, 낙동강이라든지 다른 지류 하천에 가서 일부 녹조를 보긴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슈가 된 거는 4대강에 있는 대규모 녹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금강 쪽에는 녹조가 좀 심각해서 여름에 그 녹조가 굉장히 넓은 면적에 생겼고, 또 이상한 벌레들도 많이 생겼는데, 이것을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많이 요구를 해서 공주보나 또 금강보 일부는 수문을 좀 열었어요. 그래서 수문을 열었을 때 작년 가을에 가보니까 물이 많이 맑아졌더라고요. 그리고 모래사장도 본래대로 돌아왔는데, 지역분들은 계속 수문을 열고 보를 철거를 하자는 요구를 하는 분이 있고, 또 일부 다른 분들은 아니다, 물을 가둬두고 이 물을 이용하는 게 좋다, 이런 목소리가 아직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서
정부에 이런 요구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논의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이 된 거는 일부 보중에 어떤 곳은 철거를 하고 일부는 이제 수문을 열고 일부는 유지한다, 이런 기준을 그 정부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그 이런 녹조 문제는 진행 중,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의견을 길게 남겨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원자력 발전도 멈추지 않는 이유로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것을 내세우는데, 원자력 발전도 멈추지 않은 이유로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것을 내세우는데, 사실 핵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리한다면 비용이 쌀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현재 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건데, 작은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긴다면 큰일인데 무섭습니다. 네, 저도 이게 사실 큰 고민이고 걱정인데요. 우리가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 전기 발전 중에 한 3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한 20기 넘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적은 에너지로 많은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효율 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좀 뛰어나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방사능이죠. 그죠? 원자력 발전은 뭐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은 청정 에너지다, 이렇게 광고하고 공보를 하는데, 사실은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전기 발전하는 동안에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전 방식이죠. 그렇다고 갑자기 발전소를 멈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30%의 전기를 차지하기 때문에 큰 타격이 있겠죠. 만약에 원자력 발전을 갑자기 멈춘다면. 근데 일본의 이제 후쿠시마 발전소 사례라든지 구소련의 체르노빌 이 폭발 사고의 사례를 보듯이, 지금 체르노빌 사고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사고는 86년도에 있었던 사고인데 폐기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못해서 발전소나 핵 처리장에서 차곡차곡 모으고 있죠.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도 이걸 완벽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해서 참 걱정인데요. 우리는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이 방사능이 계속 나오는 폐기물은 후대도 더 안아야 되는 거죠. 전기는 우리가 쓰지만 이 방사능은 길게는 10만 년, 100만 년 동안도 계속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후손들은 자기들이 쓰지도 않은 전기는 써보지도 못했는데 핵 폐기물의 위험성을 계속 떠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풍요는 우리가 누리지만 위험성은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미래에는 핵 폐기물이나 이런 그 위험한 핵발전을 처리하는 기술이 발명이 될 것이다,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발명이나 개발조차도 후대가 해야 되고 아직 우리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탈핵을 주장하는 분들은 원자력 발전, 그 핵발전이 위험하니까 차츰차츰 신재생 에너지나 자연 에너지로 점점 이동을 해서 탈핵을 하자, 핵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을 하시고 이런 연구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쨌든 기본은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좀 줄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런 그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점점 바뀌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가 뭔지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의견도 많이 내고 이런 다 같이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 에너지는 사실은 우리가 나라에서 공급을 하고 우리는 전기요금만 내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전기도 생산해보고 소비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소비자인 우리는 수동적인 자세에 있다는 것이 좀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기요금에만 민감해 하는데, 저는 전기요금 비롯해서 앞으로 이 탈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이 너무 길었죠, 그죠? 답이 너무 길었죠, 그죠? 네.
윤소정님께서 작가님은 언제부터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환경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 어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숲이나 꽃이나 이런 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가꾸는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집 마당에 꽃을 심고 제가 꽃밭을 가꾸는 걸 좋아했었는데요. 그냥 그런 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도시에 학교를 갔더니 도시에서 이제 자취를 하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쓰레기도 많이 있고 또 쓰레기를 쉽게 버리는 사람도 많고 도시가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 또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데 청소를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왜 청소를 하지 않을까? 청소하는 직업은 따로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대학교 때 그리고 이제 직장인이 돼서도 그러다가 환경 문제라고 하면 환경 얘기를 하면 좀 귀가 솔깃하고 계속 관심이 갔어요. 깨끗한 환경에 좀 살고 싶다. 그래서 환경단체에 잡지를 받아보는 구독자였었는데 환경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관심이 조금 생겨서 활동을 하게 됐고 운 좋게 제가 면접에서 합격을 해서 녹색연합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환경단체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환경단체가 캠페인 하거나 반대운동 하거나 뭐 쓰레기를 줍거나 이런 활동, 소소한 활동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국회의원과 함께 환경법에 대한 의논을 하고 환경 변호사가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포럼 같은 것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환경법은 무엇인가 이런 걸 얘기하고 계셨고 또 그 대학 교수님을 비롯해서 전문가분들과 함께 환경 정책도 고민하고 있고 굉장히 넓고 큰 범위의 활동을 많이 하시고 전문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배우고 현장도 가보는 게 참 재밌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환경단체 회원이 되시거나 같이 또 활동가로 활동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어컨을 틀고 10월까지도 에어컨을 틀죠. 그리고 에어컨을 끌 때쯤은 난방으로 바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조금의 불편도 참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불편을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저도 참 고민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 에어컨을 틀지 않는 거는 참 견디기 힘들 정도로 너무 뜨겁죠, 그죠? 그리고 에어컨은 이제 복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더위를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거나 또 큰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원한 곳에서 쾌적하게 여름을 건강하게 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또 건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중도를 겪고 있는데 어쨌든 에어컨 뜨거운 열기를 바깥에 보내는 게 참 도의적으로 저도 마음이 무겁긴 한데 어쨌든 시원한 곳에서 잘 여름을 견디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는 그 입추가 지나고 8월 중순 지나면 선선한 기운이 감돌기 때문에 그때는 에어컨을 끄고 조금 덥더라도 견디고 샤워를 한다든지 참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약간 적절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환경 문제는 늘 고민인데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같이 이제 사람들과 좋은 방법을 찾을까가 늘 고민인데요.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요 문제나 주거 문제 같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와 환경운동이나 환경시위 같은 공공의 문제 중에 어떤 것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박두진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네요. 네. 수요 문제나 주거 문제도 참 중요하죠, 그죠? 환경운동이나 환경시위 같은 공공의 문제 중에 어떤 것을 먼저 해결한다? 저는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게 우선이고 어떤 건 나중이고 라기보다 같이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죠, 그죠? 취업을 하고 주거 문제 해결하는 것은 이제 개인의 문제긴 하지만 우리 개인에게 참 중요하고 또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또 캠페인을 하고 환경 실천을 하고 이거는 우리 공동의 과제이죠, 그죠?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공공의 문제이기도 한데 저는 뭐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같이 여러 문제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또 공공에서 지자체나 또 정부, 기업들도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 넓은 차원에서 환경 문제를, 그러니까 큰 힘을 가진 분들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우리가 시민이자 소비자로서 목소리를 좀 많이 내야 될 것이고, 또 개인의 문제도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직업 중에 우리가 전문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지 직업을 가진 분들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면서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녹색 직업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견이 많아서 김근영님 의견도 한번 볼까요? 요즘 저희 동네에서는 태양광 패널 설치하면 설치비 지원해 주던데요. 설치하는 게 환경에 도움이 될까요? 큰 도움이 되죠. 물론 태양광 패널 설치하면 지금 그 구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지원금, 보조금을 지원해 주시는데 이걸 설치하면 양문형 냉장고를 가동하는 정도의 전기를 생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적은 거죠, 그죠? 양이 많지는 않은데, 근데 설치를 하면 우리 집에 쓰는 전기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전기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고, 또 전기를 좀 절약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도움이 되고 전기요금이 갑자기 확 줄어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쓰는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나는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또 전기요금 이 고지서, 청구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내가 얼마만큼의 요금을 내고 있는지 이런 데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설치해서 자연에너지를 생산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규모가 넓어지면 이제 점점 우리가 화석연료 에너지를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네요. 그죠? 네네. 의견을 많이 주셔서 좀 예리한 질문도 있고 묵직한 질문도 있고 또 즐거운 질문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환경책도 있고 외국책도 있고 외국 사례들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환경 지식으로만 끝내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친환경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하고 더 나은 방법을 계속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이나 지자체나 이렇게 큰 힘을 가진 분들, 큰 일을 하는 분들에게 아이디어도 내고 이래서 같이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인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그 첫 출발이 되면 좋겠고요. 긴 시간 동안 여러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설명을 열심히 한 것도 있고 좀 부족한 설명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 정보를 참고로 해서 환경 지식을 좀 쌓아가는 첫 출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